70살 어머니가 집을 팔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킨 그 집을 아들 몰래 말이죠. 2박 3일 가족이 여행을 떠난 사이 홀로 박스를 쌓았던 그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듣는 순간 당신의 눈시울이 뜨거워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어머니의 조용한 반란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순, 70세. 그녀는 지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변엔 박스 1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옆엔 작은 캐리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집에서 그녀가 가져갈 것은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박 3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가족이었죠. 도윤은 짐을 들고 들어서다가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가득 쌓인 박스들, 평소와 다른 집 안 분위기, 그리고 그 한가운데 고요히 서 있는 어머니.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렇게 짐을 싸놓으신 거예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그 눈빛으로 아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그 눈빛, 학원비를 마련하려 밤늦게까지 청소 일을 나갔던 그 눈빛, 병원비가 없어 몰래 눈물 흘리던 그 눈빛으로요. 하지만 오늘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사 가려고 집 팔았어. 정순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기 직전의 바다처럼 고요하지만 단단했죠. 그 한마디가 거실 공기를 얼렸습니다. 도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소연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내가 팔았다. 계약금 받았고 다음 주면 잔금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못 살아.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벽에 기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집, 아내를 데려오고 딸을 키운 이 집을 엄마가 팔았다고요?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도윤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수는 대답 대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그 한마디가 방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집. 내가 평생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먹이면서 지킨 집. 그런데 왜 내가 내 집을 팔면서 상의를 해야 하지?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순의 말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정순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은 오롯이 그녀 명의의 집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하은이도 있고. 갑자기 이러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녀 하은의 이름이 나오자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집 구하면 되지. 둘 다 일하잖니. 돈도 있고.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갑자기 집을 어떻게 구해요? 전셋값이 얼만데요? 정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꺼냈습니다. 나도 갑자기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겠니? 그 말에 소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도 70년을 살아왔어. 그중 50년을 이 집을 위해 살았고, 근데 이제는 내가 이 집에서 숨죽이고 살아야 하더라고. 내 집인데 말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갈고 닦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명확했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작은 체구,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손,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박스 사이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갓 결혼한 23세 김정순.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한 웃음 뒤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넘겼습니다. 아기를 안은 사진, 청소일을 하며 찍은 사진, 남편의 병상 옆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장, 혼자 찍은 사진. 정수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 저 불빛처럼 그녀도 이제 자신만의 길을 비추고 싶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이 집을 지켰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집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할까? 기억은 1985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6살의 김정수는 병원 복도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퇴원 청구서 80만 원. 당시로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남편 성우는 공사장에서 추락해 허리를 다쳤고 수술은 성공했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적금을 다 털어도 모자랐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할 때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청구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벌어야 한다고. 다음 날 새벽 4시 동이 트기도 전 정수는 3살배기 아들 도윤을 업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잠에 취해 축 늘어져 있었죠. 엄마의 등에 엎인 채로 코를 골았습니다. 정수는 아이의 엉덩이를 감싸 쥐고 첫 번째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 계단 청소, 5층 건물을 꼭대기부터 1층까지 걸레질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급은 없었습니다. 한 건물당 5만 원. 그게 전부였죠. 정수는 아들을 복도 한켠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낡은 이불 위에 차가운 바닥에 그리고 그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걸레를 적셨습니다. 겨울 새벽의 찬물은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칸, 두 칸, 계단을 닦아내렸습니다. 옆에선 아들이 쌕쌕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으니까요. 정수는 일하는 내내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깨진 않았나? 혹시 춥진 않나? 혹시 어디 아프진 않나? 그렇게 계단을 다 닦으면 오전 7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일터로 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업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식당이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맡았죠. 하루에 4시간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정순을 불쌍히 여겨 아이를 데려오는 걸 허락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식당 구석 빈 박스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정수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확인했습니다. 1분에 한 번씩 아이가 숨을 쉬는지 괜찮은지 손님들이 뜨거운 국물을 쏟진 않았는지 그렇게 4시간을 일했습니다. 오전 11시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에게 밥을 해줘야 했습니다. 서둘러 밥을 짓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TV를 봤습니다. 정순이 밥상을 들고 들어가면 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정순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죠. 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잠깐 눈을 붙이려고 하면 아들이 깼습니다.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정수는 아이를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후 3시였습니다. 다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장 보러 온 손님들의 짐을 날라주는 일이었죠.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번에 2,000원, 하루에 5번 정도 날라주면 1만 원이었습니다.
정순의 어깨는 점점 굳어갔습니다.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7시 집에 돌아오면 또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남편에게 밥을 먹이고 그제야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밥이었습니다. 반찬도 없이 김치만 올려서 먹었습니다. 밤 10시 아들을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4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1년, 2년, 5년 계속되었습니다. 정순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26살 여자의 얼굴이 35살처럼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통장엔 조금씩 돈이 쌓였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많지 않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를 다 갚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정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의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도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정수는 학용품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새 책가방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친척 집에서 물려받은 헌 책가방을 메고 아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정수는 그날 울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혼자 남았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이에게 더 좋은 걸 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도윤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원을 보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원에 다녔으니까요. 정수는 오후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이제 하루에 4곳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청소, 식당 설거지, 마트 배달, 그리고 저녁엔 식당 설거지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도윤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사자고. 전세로 살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5년간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1억 원. 정순의 새벽과 허리와 손이 만들어낸 돈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25평, 낡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정수는 계약서에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김정순. 그 석자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소유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킨 거야. 정수는 빈 거실에 서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 말을 꼭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결혼했고 손녀까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은 법적으로 정순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점점 그녀의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이 집은 내가 지킨 건데 왜 나는 여기서 숨죽이며 살아야 하지? 그날 밤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명확한 금이 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정순의 70번째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몸이 무거웠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기운이 없었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감기였습니다. 아니,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독감이었죠. 정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목이 칼로 긋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폐가 될까봐. 며느리 소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도윤이 회사 가방을 챙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손녀 하은이 학교 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마셔야 했지만 부엌까지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수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빙 돌고 열은 더 올랐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정수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옆에선 링거가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폐렴이었대요. 늦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에 있어.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30분 후였습니다. 어디 병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수는 병원 이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도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엔 퇴근 후 찾아온 보호자들로 붐볐습니다. 옆 병상의 할머니는 딸이 왔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맞은편 병상의 할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손자도 함께였습니다. 정순의 병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밤 9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내일 갈게요. 정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다음 날도 도윤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 주말에 갈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드디어 도윤과 소연이 왔습니다. 손녀 하은은 오지 않았습니다. 학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순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금방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소연은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며칠 더 계셔야 하나요? 의사 말로는 일주일 정도래. 정순의 대답에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태어나시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고 우리가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정순의 귀에 꽂혔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거기 가시면 24시간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밥도 해주시고 간호사도 있고 훨씬 안전하죠. 소연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효도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도윤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 혼자 집에 계시는 게. 정수는 아들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밀어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생각해 볼게. 정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윤과 소연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떠났습니다.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짐이 되었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짐,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보내야 할 존재. 정수는 링거주를 바라봤습니다.
투명한 약물이 똑똑 떨어져 그녀의 혈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살려주는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지? 70년, 그중 50년을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 대가가 요양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옆 병상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크게, 가장 슬프게 한참을 울고 나서 정수는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뭔가를 바꿔야 했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었습니다. 가족의 짐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로 늙어갈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 명확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정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여전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아픔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데워 드세요. 우리 저녁 늦게 들어갑니다. 정수는 쪽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방을 풀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 봉지, 퇴원 확인서, 그리고 링거 자국이 남은 손등.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수는 그 노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은 당신 덕에 지켜진 집이야. 2010년 남편 성우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했던 말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그는 정순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 당신이 온 집안을 짊어졌잖아. 청소하고 돈 벌고 아이 키우고 이 집은 당신 거야. 꼭 기억해. 그때 정수는 울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알아줬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진짜로 느낀 건 지금이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집을 샀을 때 받은 서류였습니다. 그녀는 그걸 꺼내 펼쳤습니다. 소유자 김정순, 그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김, 정, 순, 이게 내 이름이야. 이게 내 집이야. 뭔가가 터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각성이었습니다. 맞아. 이 집은 내 손으로 산 집이야. 정수는 등기부등본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전율이었습니다. 나는 70년을 살았어. 그중 50년을 남을 위해 살았지.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단 하루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 정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굽은 허리, 70년의 세월이 새겨진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정수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8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집을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요즘 시세로는 4억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통장의 돈을 합치면 5억 가까이 됩니다. 그 돈이면 작은 집 하나 살 수 있겠구나. 정순의 머릿속에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떠나자. 조용한 곳으로 가자. 바다가 보이는 곳. 아침에 일어나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그런 곳에서 나만의 집을 가지자. 그 순간 정수는 오래된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최명자. 20년 전 함께 청소 일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5년 전 명자는 서울을 떠나 울진으로 이사 갔습니다. 혼자서 자식들과 떨어져서 그때 명자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정순아, 나 이제 내 인생 살려고 70 넘어서 뭐하러 눈치 보며 살아. 바다나 보면서 편하게 살 거야. 정수는 그때 명자를 말렸었습니다. 자식들 곁에 있어야지. 혼자 어떻게 사냐고. 하지만 명자는 웃었습니다. 혼자가 더 편해. 눈치 안 봐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잖아. 5년이 지난 지금 정수는 명자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게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이었습니다. 자존의 문제였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자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명자야, 나 정순이야. 어머, 정순이,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응,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울진, 거기 작은 집 하나 구할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명자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명자가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정순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음도 나왔습니다. 응, 이제야. 집 팔 거야? 응, 아들한테 말했어? 아직. 명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여기 와. 바다 보면서 살자.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아도 되잖아.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명자는 볼 수 없었지만요. 고마워. 뭐가 고마워. 빨리 와. 내가 집 알아봐 줄게.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노을은 이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오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 뒤엔 새벽이 오니까요.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자. 서울을 떠나자. 그리고 울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이번엔 나를 위해서. 그날 밤 정수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자신,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팔려고 하는데요. 얼마에 나갈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중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세 얘기를 하고 매물 내놓는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거실에 섰습니다. 이제 이 집은 곧 다른 사람의 집이 될 것입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공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이 이제야 시작되는 거야.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해방의 빛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조건도 괜찮다고, 계약금은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받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제 가족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도윤과 소연 그리고 손녀 하은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식탁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이 풍경을 정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듯 했습니다. 소연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뭔데요, 어머님? 정수는 식탁 끝에 앉았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집 내가 팔았어. 순간 식탁 위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은 귀를 의심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은은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 팔았다. 다음 주에 계약금 들어와.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소연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정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도윤도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안하다. 정수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 이제 여기서 못 살겠어. 소연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못 사시겠다고요? 뭐가 불편하셨는데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정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집이 아닌 것 같았어.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인데 무슨 소리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의만 내 거지. 실제론 내 집이 아니더라. 내가 내 부엌에서 눈치 보고 내 거실에서 숨죽이고 내 집에서 손님처럼 살았어. 정순의 목소리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몰랐겠지. 하지만 나는 매일 느꼈어.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그 아이를. 하지만 이젠 말해야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 하나 꺼내는데도 눈치 봤어. 밤에 화장실 가는데도 발소리 줄였어. TV 보고 싶어도 참았어. 이 집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어. 소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마음이고요.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너희 입장에선 그랬겠지. 하지만 내 입장에선 매일이 그랬어.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 내가 지켰어.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하고 하루 3곳씩 일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산 집이야. 그런데 이제 이 집에서 나는 짐이 됐어. 엄마,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 엄마를 짐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 하지만 요양원 얘기할 때 나는 알았어. 나는 이제 너희한테 부담이구나. 처리해야 할 문제구나.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았어. 그중 50년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남편 병원비 벌려고, 내 학비 벌려고, 이 집 마련하려고. 단 하루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신하시는 거예요? 소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이기적으로 구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랑 손주 생각은 안 하시고? 그 말에 정수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이기적이야?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을 남을 위해 사는 게 이타적이고 이제 나를 위해 살려는 게 이기적이야? 소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눈치 보지 않고 숨죽이지 않고. 그게 이기적인 거야? 도윤이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갑자기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정수는 아들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젊어. 둘 다 일하고 있고 돈도 벌잖아. 집 구할 수 있어. 그게 그렇게 쉬워요? 전셋값이 얼만데. 나도 쉽지 않았어.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나도 3살짜리 너 업고 청소 다닐 때 쉽지 않았어. 한겨울에 찬물에 손 담그며 계단 닦을 때 쉽지 않았어. 하지만 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내 인생을 위한.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소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한숨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별을 보기란 쉽지 않은데 오늘은 보였습니다. 마치 그녀를 응원하는 것처럼 정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족과 크게 싸웠는데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들이 화났는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 정수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두려움 없는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다를 봤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그 파도처럼 그녀도 이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도윤과 소연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순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자신의 머그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이제 자신의 길을 가려 했습니다. 정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김정수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잔금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정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4억 2천만 원. 그녀의 50년이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삿날이 정해졌습니다. 도윤과 소연은 이미 다른 곳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빌라였습니다. 좁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순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삿짐을 싸는 날 집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도윤 가족의 짐이 먼저 나갔습니다. 가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갔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첩 하나, 남편의 시계, 그리고 오래된 찻잔 세트,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손녀 하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6살 소녀는 할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할머니와 제대로 말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할머니, 하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우리 하은이, 할머니, 행복하실 거죠? 그 질문에 정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응, 할머니 이제 행복할 거야.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한테 잘못했어요. 정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냥 할머니가 변한 거야. 이제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고 싶어진 거지.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전화하고 가끔 보면 되잖아. 정수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었습니다. 하은도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기차역까지 도윤이 차를 태워줬습니다.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렀습니다. 도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도 말이 없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줬습니다. 캐리어 하나,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 말에 정순은 웃었습니다. 서운함도 원망도 담지 않은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너도 잘 지내라. 소연이랑 하은이도 전화 할게요. 응, 기다릴게.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빽빽한 아파트들, 70년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빌딩이 사라지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이 넓어졌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시간 후 기차는 울진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자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내가 났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정수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였습니다. 5년 전보다 더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친구에게 걸어갔습니다. 둘은 껴안았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응, 왔어. 명자는 정순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서울 있을 때보다. 그래. 응. 이제야 사람 얼굴 같아. 둘은 웃었습니다. 명자는 정순의 짐을 들었습니다. 가자. 집 보여줄게. 마음에 들 거야. 명자의 차를 타고 20분을 달렸습니다.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주택 앞이었습니다. 오래됐지만 깨끗했습니다. 앞마당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여기야. 1층에 내가 살고 2층은 비어 있었어. 집주인이 월세 놓는다길래 내가 얘기했어. 정수는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2층 올라가 볼래? 명자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거실 겸 침실, 작은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컸습니다. 그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여기서 살래. 여기가 좋아. 그래. 잘 생각했어. 명자는 친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정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봤습니다. 커피를 끓여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를 봤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숨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발소리를 줄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후엔 명자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저녁이면 1층으로 내려가 명자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이서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김치 한 접시, 생선구이 한 토막.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얘기도 했습니다. 미래 얘기도 했습니다.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습니다. 백발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자가 말했습니다. 정순아, 내 얼굴 봐. 이제야 편해 보인다. 정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맞아. 이제 시작이야. 두 친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김정수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울진의 봄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어귀 작은 공원에 벚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꽃잎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냥 그게 좋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수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도윤과 통화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하은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하은이 보고 싶다. 방학 때 한번 놀러와. 바다 구경시켜줄게. 그럴게요. 엄마, 행복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수는 벚꽃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고마워. 뭐가요? 이해해줘서. 통화를 끊고 정수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작은 방. 이제는 완전히 그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책장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창가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질과 토마토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두부 한 모, 계란 2개, 김치 한 접시.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풍성했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정수는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렸을까? 23세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로 태어나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건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배워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이기적인 거라고, 나쁜 거라고. 그래서 50년을 참았습니다. 나를 죽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이었습니다. 존엄이었습니다.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정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찻잔에 차를 우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밖에서 명자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아, 산책 가자.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자. 두 친구는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에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모래를 밟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순아, 후회 안 해? 명자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후회해. 나도 그랬어. 서울 떠날 때 자식들이 원망하더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 가끔 전화하고 명절에 보고 그 정도면 충분해. 맞아. 그 정도면 충분해. 두 사람은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쳤습니다. 은빛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저 길 따라 걸어가면 어디가 나올까?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아름다운 곳이겠지. 그럴 것 같아. 돌아오는 길, 정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10년? 15년? 20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명자와 인사를 나누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잠옷을 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더라. 그 깨달음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그 선언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다른 파도였으니까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매일이 다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수는 커피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공간, 오직 자신만을 위한 순간. 정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70년을 살며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맛봤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것,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정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멀리 어부들이 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 속에서 정순도 자신의 하루를 살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해가 저물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죠. 그녀의 얼굴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정수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미안함도 없는 잠이었습니다. 그녀는 꿈을 꿨습니다. 바다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올 것입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수는 일어나 창문을 열 것입니다. 바다를 볼 것입니다. 커피를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책을 읽을까? 산책을 할까? 명자와 수다를 떨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무엇을 하든 그건 그녀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선택. 그게 바로 김정순이 70년 만에 찾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의 존엄을 되찾는 일입니다.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제 김정수는 압니다. 노년의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파도가 밀려옵니다. 햇살이 부서집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작은 집 베란다에서 한 여자가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습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70년을 살아온 그 등은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가볍습니다. 행복합니다. 김정순의 새로운 삶이 계속됩니다. 매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